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밤 9시 30분 대만 북부의 항구 도시 지룽에 살고 있는 중년 여성 추이메이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들 천자푸로부터였죠. 수화기 넘어 아들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해요. 엄마, 동생이 이틀째 집에 오지 않고 있어요. 잠시 가족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전화를 건 아들은 천자푸, 36살로 5남매 중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맏딸이 어머니와 둘째 남동생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 지룽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천자푸와 넷째 동생 천안팅만이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었죠. 여동생을 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신베이시로 지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요. 그나저나 이 넷째 여동생 천안팅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우선 천안팅은 셋째 오빠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나 학교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소녀였어요. 왜냐면 귀여운 외모에 또 노래와 춤을 좋아해서 어딜 가나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얘는 크면 연예인 시켜야 돼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끼가 많았던 거죠. 그런 천안팅의 삶이 바뀐 건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죠. 결국 그녀는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고 또 연예인의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진 결혼 생활이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고작 4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이혼을 하고 말았고요. 싱글맘이 돼서 살던 중 또다시 얼마 후 든든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워낙 혼자서 남매들과는 좀 남다른 삶을 살아서인지 이후 그녀는 가족들과 서서히 거리를 두며 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어요. 그나마 여기서 셋째 오빠 천자푸가 여전히 살뜰하게 여동생을 챙겨줬고 끝내 오빠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여동생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또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게다가 이때요, 동생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말아요. 그래서 퇴원을 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죠. 동생 천안팅은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담배와 마약에 중독되었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빠 천자푸도 수입이 넉넉지 못해서 그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긴 어려웠고요. 결국 그녀는 나라에서 주는 장애수당과 어머니에게서 생활비를 받아 겨우 삶을 이어가는데 그 돈이 매달 6,000위안, 하나로 1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순 없겠죠. 그래서 천안팅은 돈이 모자랄 때마다 시장에서 버리는 채소를 구걸하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 담배를 빌리는 모습도 자주 포착됩니다. 한편 오빠는 이런 동생이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남매가 다투는 일도 잦아졌는데 사실 천자푸가 정말 싫어한 건 따로 있었죠. 최근 들어 여동생이 돈을 벌겠다면서 성매매에 빠졌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모르는 남자를 집에 데려오기까지 해요. 이런 동생의 행각을 차마 눈 감아주기 어렵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동생과 이틀째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사실 오빠는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에휴, 기집애 어디 남자들이랑 돌아다니고 있겠죠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5일간 여동생은 계속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전에도 딸이 연락 두절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대부분 하루나 이틀이었거든요. 이쯤 되니 오빠 천자푸 역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결국 경찰에 동생의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당시 형사들은 사건을 접수하긴 했지만 시큰둥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다 큰 성인인데다가 과거에 가출 정적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을 나간 거다라고 간주한 거죠. 그렇게 사건은 거의 4개월간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3월 15일 경찰서에 돌연 수상한 익명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경찰 여러분.
천안팅의 시체가 자이 지역의 회관에서 200m 떨어진 정자 옆 남자 화장실에 있습니다. 장례를 잘 치러주세요. 그를 묻어줄 돈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좀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또 동시에 이 편지에는 수상한 점도 있었죠. 먼저 천안팅의 이름 철자가 틀립니다. 발음은 같지만 마지막 글자가 달랐어요. 게다가 그런 철자를 가진 실종자는 없었고요. 그럼 4개월 전에 실종된 바로 그 천안팅을 뜻하는 건 맞아 보여요. 또 편지 내용 속에 그를 묻어주세요에서 그라는 호칭이 어색합니다. 중국어에서는 여성을 칭할 때 그녀라고 쓰는 게 아주 기초적인 문법이에요. 근데 왜 그라고 했을까? 게다가요, 이 시신이 있다고 언급한 자이 지역은 천안팅이 살던 집에서 무려 25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수상한 건 계속되었죠. 봉투에 있는 발신인 주소를 확인했지만 그곳은 실제로 없는 주소였고요. 이쯤 되니 경찰 또한 편지의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혹여 사실이라면요? 이들은 일단 자이 지구대에 상황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3월 15일 그 내용을 팩스로 받은 자이 경찰 소속 형사 4명이 편지에서 말한 남자 화장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려와 달리 평범한 화장실이더라고요. 악취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깨끗하게 관리된 곳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수색이 끝나나 싶던 바로 그때 마지막 화장실 칸을 살펴보던 형사가 수상한 걸 발견합니다. 변기 물탱크 위에 올려진 검은색의 대형 가방. 조심스레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다시 흰색 가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열었더니 비닐에 쌓인 둥근 물체가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신분, 천안팅이라고 적힌 종이까지 발견되고요. 이번에는 이름의 철자가 정확한데요. 자, 이 둥근 물체, 형사들이 이걸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여러 겹의 비닐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둥그런 공 모양이었어요. 벗겨낼수록 하나의 비닐봉지가 아니라 다양한 비닐로 몇 겹이나 쌓여 있더라고요. 그냥 슈퍼에서 주는 비닐봉투에 투명한 비닐도 있고, 근데 또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검은색 여성 재킷으로 쌓아두기도 했고, 또 한 겹 벗기니까 여성 속옷도 나오고 여성 블라우스도 나오고. 경찰은 닥치는 대로 포장을 막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cm 두께의 소금층까지 발견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악취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분명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으로 소금층을 조심히 파냈는데 형사들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악할 만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뭐였냐면 쪼글쪼글하게 수분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말 그대로 소금에 절여진 여성의 머리 부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동그랗게 공 모양이었는지 이해되시죠? 머리예요. 아니 그럼 나머지 시신은 어디 있죠? 즉각 수사팀이 출동해서 밤새도록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끝내 머리 외에 다른 부위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 부위를 좀 살펴볼까요? 사체의 훼손이 너무 심했어요. 미라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었죠.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천안팅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또 추가로 그 머리를 감싸고 있던 각종 겉옷, 속옷도 모두 그녀의 소지품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발견된 속옷 한 부분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돼요. 오빠 천자푸의 증언에 따르면 4개월 전인 지난 12월 11일 여동생이 낮에 외출을 하는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평소 성매매를 했다는 증언에 따라 그녀가 만났던 손님들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녀의 단골 손님인 쉬유리를 참고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는 피해자 천안팅이 사라지기 이틀 전인 12월 9일 그녀와 만남을 가졌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당시 천안팅이 어떤 속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 색깔을 기억해냈어요. 그게 바로 시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바로 그 속옷입니다. 또 조사해보니까 남아있던 체액도 시우리의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가 피해자 천안팅을 만난 건 분명 실종 이틀 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실종된 11일에는 결코 만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빠와 시우리의 증언이 어긋나게 됩니다. 속옷의 상태로 봤을 때 천안팅은 누가 봐도 시우리를 만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때 입은 속옷도 입고 있고 또 거기 체액도 묻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천안팅은 실종되기 전 3일간 같은 속옷을 입고 있었다는 걸까요? 여기서 그녀를 잘 아는 어머니에 따르면 딸은 한겨울에도 매일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속옷 하나를 가지고 3일에는 입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은 이번엔 다시 한번 오빠 천자푸를 소환해요. 동생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게 언제라고요? 이렇게 진술을 재차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3월 17일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 범인 분명 그 친오빠야. 갑자기? 여기서 경찰이 내세운 증거는 먼저 그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필적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게 천자푸의 필체와 일치해요. 비록 당연히 익명의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글씨를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썼지만 감추려는 흔적이죠? 그래도 전문가의 분석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무엇보다 천자푸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 그는 동생이 사라지기 전인 12월 9일과 10일에 자기는 직장에 출근을 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근무하는 식당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날 천자푸가 출근한 사실은 없더라고요. 또한 범인은 그 유기한 시신 옆에다가 천안팅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제대로 써뒀죠? 이거 역시 천자푸를 의심할 만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여동생 천안팅은 개명한 이름이에요. 그녀의 원래 이름은 아후이예요. 그래서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다 그녀를 아후이라고 불렀어요. 개명을 한 후에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안팅이란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예요. 당연히 가족들은 그 이름 알고 있고요. 경찰이 추정하는 살해 동기 또한 다시 한번 명확합니다. 오빠는 당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약 5년간 보험 판매원으로 일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2011년경부터 동생 앞으로 무려 5건의 생명보험을 들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3개는 보험료를 연체해서 결국 소멸됐지만 2개의 보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여동생 이름으로 보험을 5개씩이나 붙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다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6개월 전인 2012년 5월, 오빠가 류 씨라는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죠. 동시에 내가 이제 곧 결혼을 할 건데 나의 아내가 여동생의 행실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엔 동생이 성매매 손님과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수치스러운 애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매매라는 게 아주 좋은 구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생이 손님 만나러 갔다가 변태 손님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되는 시나리오가 떠오른 거죠. 안성맞춤으로 생각됩니다. 12월 11일, 그는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여동생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이제 인생의 걸림돌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는 여동생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입고 있던 속옷으로 다 감쌌어요. 그래야 더 성매매 손님이 용의자로 몰릴 테니까요. 평소 그는 요리사였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를 자주 다뤘는데요. 그 덕에 시신을 수월하게 토막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데 왜 굳이 경찰서에 편지를 보낸 걸까요? 이게 오빠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죠. 동생이 실종이 아니라 사망으로 확인이 되어야 자기가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실종이면요, 7년을 더 기다려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보험금은 매달 나가겠죠? 이걸 유지할 수 없던 천자푸는 위험을 감수하고 경찰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신은 어디에 있냐? 경찰은 살해 시점인 12월 9일 이후 집 근처의 모든 CCTV를 둘러보면서 시신 유기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치밀한 분석을 한 끝에 정말 황당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천자푸가 여장을 하고서 시신을 옮겼더라고요. 그것도 한 벌이 아니라 수시로 옷과 신발을 갈아입으면서 다른 사람인 척 CCTV 추적을 피한 거죠. 하지만 명백하게도요, 여자 가발 쓰고 비닐봉지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다 싶어서 그 동선 추적했고 천자푸가 버린 비닐봉지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허무하게도 그 비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설마 천자푸가 여기까지 예상했던 걸까요? 마치 자기가 시신을 유기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려고요? 와, 이게 그렇다면 진짜 지능범인 건데요. 이렇게 수사관들이 당황해하고 있을 무렵 범인의 아내 류 씨가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동생이 실종된 직후 결혼 준비를 하던 류 씨가 아예 천자푸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돼요. 여동생이 이제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남자친구가 냉동실만큼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했죠. 근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집에서 점점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악취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류씨가 집에 와보니까 다용도실에 웬 중형 고기 분쇄기가 떡하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천자푸가 그거 식당에서 안 쓰는 물건인데 내가 중고로 팔려고 가져왔어 라고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 천자푸가 살던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주민이 12월 말쯤인가 그때부터 윗집에서 기계 소리가 심하게 났다고 말해요. 게다가 어느 날 자기네 집 화장실에 갔는데 바닥에 2-3cm 정도 오수가 고여 있더라고요. 게다가 심지어 그 오수 안에는 손톱만한 고기 찌꺼기 조각이 둥둥 떠다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배수구에서 계속 흘러나오면서 비린내를 심하게 풍겼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확실한 증언이었죠. 경찰은 천자푸가 시신을 토막낸 후 버린 게 아니라 아예 분쇄했을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증거 찾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혈흔 탐지견을 동원해서 아파트 내부와 주변까지 샅샅이 수색했죠. 그렇게 며칠간 이어진 조사 끝에 옷장 바닥 그리고 타일의 아주 작은 틈에서 희미한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이게 숨진 천안팀과 DNA가 일치했던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동생을 살해했다는 그 사실보다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잔혹한데요. 천자푸는 시신을 토막낸 후 우선 냉동고에 보관을 했어요. 하지만 악취가 점점 더 심해지죠. 게다가 집에는 예비 신부 류 씨도 들어왔고요. 하루라도 빨리 토막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고기 분쇄기를 집에 들였고 그걸로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해 동생의 시신을 분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하수구로 흘려보냈죠. 조각조각 내서요. 하지만 여기서 동생의 머리만큼은 여전히 냉동고에 보관했어요.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그랬냐고요? 아니요. 나중에 동생의 죽음을 증명하는 시신이 있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까요.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 후 이제 냉동고에 있던 시신은 다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아내가 된 류 씨가 냉동고를 뒤지게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험금을 타내고 싶어졌죠. 그래서 소금에 절여진 동생의 머리를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중 화장실에 유기하고 또 그녀가 누군지 정확히 이름이 적힌 메모지까지 남기고 옵니다. 그렇게 천자푸는 자기가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죠. 2014년 6월 30일 대만 법원은 살인, 사기, 시신 유기 혐의로 천자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형량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는데요. 살해 방식이 워낙 잔혹해서 당연히 사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전과가 없고 또 그동안 어머니에게 효도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아무래도 여러분, 대만은 중국이랑은 형량에 있어 정서적으로 다를 수 있죠. 형은 그렇게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남아 있어요. 살인사건이 밝혀진 후 천자푸의 악마 같은 행각이 양파 가듯 폭로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동생이 앞서 술과 마약에 중독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장본인, 그러니까 동생에게 마약을 건넨 사람이 오빠 천자푸라는 게 밝혀져요. 마치 동생을 자기 집에 두고 돌보는 척 했지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보험 준비해 놓고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망가지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이끌고 싶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은 아내 류 씨의 증언입니다. 그녀가 천자푸와 결혼을 했는데 하자마자 남편이 자기 명의로 생명보험 2개를 가입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내 류 씨 또한 다음 타겟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한편 천안팅의 시신이 발견된 그 남자 화장실은요, 사건 이후에 대만의 심령 스팟이 돼서 꽤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방문하고 그것에서 영상 찍고, 근데 또 여기서 찍어 올린 영상에서 어떤 희미한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좀 해석해보면 마치 아파, 만지지 마 라고 말하는 여성의 흐느낌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친오빠에게 노예처럼 이용당하다가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동생의 원한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해당 화장실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곳은 일본 도쿄에 있는 한 평범한 가정집이에요. 이 집에는 아주 유복하고 화목한 두 부모와 그리고 3 자녀가 살고 있었죠.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치과의사였던 집안이었고요. 제일 첫째 형 장남인 이 사람도 치의대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치과의사 집안이란 얘기죠. 게다가 둘째 아들 21살의 차남 무토유키도 치과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삼수를 하고 있었고요. 막내딸이 있었는데요. 무토 아즈미. 그녀는 둘째 오빠와는 1살 차이로 20살의 아주 어여쁜 대학생이었는데 외모가 워낙 예뻤던 탓에 여러 가지 모델 활동을 하던 그런 친구였다고 해요. 이 집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화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유키가 연말이 돼서 2006년 12월 30일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이제 공부를 더욱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합숙학원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근데 어머니와 큰형은 아무래도 새해가 다가오니까 외갓집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이미 후쿠시마 현으로 떠난 상태였고요. 아버지는 마침 외출 중이었어요. 여동생 이즈미도 그날 집에 함께 있었는데요. 그녀는 사실 나중에 아버지가 외출 갔다 돌아오시면 같이 후쿠시마로 떠나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약속한 상황이었고요. 2006년 12월 30일 이날은 다른 가족들 없이 이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유키와 막내딸 아즈미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오빠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쁜 줄 아는데 사실 모르지. 나는 꿈이 있는데 오빠는 꿈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아즈미가 웃으면서 오빠 유키를 놀리는 말을 합니다. 사실 연년생 남매간에 이렇게 놀리면서 말장난하고 서로 한 대 치기도 하고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말에 유키가 잠시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는 집에 있는 목검, 나무로 만든 칼 모양의 그 자루를 가지고 오더니 동생의 머리를 내려치게 되죠.
이윽고 놀란 아즈미가 바닥에 쓰러졌고 쓰러져 있는 아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정신을 잃게 돼요. 쓰러져 있는 아이를 끌고 욕실로 갑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서 그곳에 빠뜨리게 되죠. 기절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유키는 물이 채워진 욕조에 머리를 억지로 밀어넣었고 결국엔 목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죽은 이즈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유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의 손은 바빠집니다. 시신이 된 아즈미의 옷을 벗겼죠. 그리고 머리, 모발, 양쪽 팔과 다리, 흉부, 하복부를 칼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관절 부분을 중심으로 절단했어요. 집에 있던 부엌칼과 톱으로 시신을 15토막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걸 쓰레기 봉투 4개에 나눠 담습니다. 봉투를 2중, 3중으로 포장해서 집 3층에 있는 자신의 방 장롱에 3개를 넣어놓고요. 캐비넷에 1개 나눠 숨겨뒀어요. 유키의 모습은 침착했어요. 어떠한 감정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는 차분히 시체를 처리하고 비닐에 깔끔하게 나눠 담았습니다. 범행에 사용했던 칼이나 톱 같은 것도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냈고요. 자신의 옷에 피가 묻어있네요. 세탁기에 넣고 다시 하얗게 빨아냈죠. 다시 집에는 정막이 흐릅니다. 가족이 집을 비운 단 8시간의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날 오후 아빠가 돌아왔어요. 이날은 유키가 합숙학원에 들어가기로 한 날이죠. 아빠가 물어요. 아즈미 어디 갔니? 그랬지만 유키의 대답은 몰라, 나갔나 보지. 아빠, 근데 내 친구가 준 관상용 상어가 있거든? 그거 내가 내 방에 뒀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 나니까 방문 열지 마. 그는 이렇게 아빠한테 당부해놓고 합숙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키의 범행이 발각되기까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부모는 며칠 동안 계속 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아요. 결국엔 코를 대고 그 냄새의 근원을 찾다가 아들 방에 들어가게 됐고 아들 방의 옷장문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잘 밀봉된 비닐 안엔 사랑하는 막내딸의 시신이 토막난 채 비참히 들어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며칠 전에 그 아즈미와 유키가 심하게 싸웠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어쩌면 범인이 내 아들 유키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1월 4일입니다. 순순히 경찰서에 유키가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물었죠. 유키상, 혹시 당신이 말하는 그 상어라는 게 여동생의 시체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질문에 유키가 말합니다. 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가족을 죽이는 잔혹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였죠. 유키는 치의대 진학을 꿈꿨지만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학교 생활이 그렇게 모범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각이 잦았고 수업 중엔 졸기 일쑤였고 게다가 또 감정적으로 흥분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종종 주변 사람을 좀 긴장시키기도 했고요. 근데 그가 정말 이상행동을 보였던 건 평소에 살인을 하는 법에 대해서 주변에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 죽일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또는 목을 조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자주 읽던 책, 완전 자살 매뉴얼이라는 일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1993년에 나온 책인데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그는 이 책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책 안에는 자살 방법을 다룬 여러 가지 방법론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여동생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유키는 형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을 유치원 때부터 괴롭혀왔다고 알려집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땐 막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유키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동생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우린 연년생인데 대화도 잘 안 통하고 하고 말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어요. 시신을 토막낸 것, 그게 왜였을까? 근데 그가 물었습니다. 경찰에서 왜 당신은 이렇게 동생의 시신을 토막냈습니까? 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리기 쉽잖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일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경찰 조사에서 유키는 나는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라고 얘기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살해 방법도 너무나 치밀했고요.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 열등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굉장히 엘리트 집안인데 비해서 자신이 지금 그 가족의 기대치를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미 대학생이 된 여동생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분을 못 참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여동생의 토막난 시신에서 가슴과 하복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는 여성의 가슴과 하복부는 성적인 행동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여동생과 사이가 나쁘다고 쭉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쩌면 그는 여동생을 동생이 아닌 여성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억눌린 어떤 성적인 감정과 공격적인 충동성이 같이 나타나게 된 거죠. 2008년 도쿄에서 열린 공판에서 유키는 징역 17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공판에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키가 다중인격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는 유키라는 인격으로 살고 있었지만 시체를 훼손한 그 시점에서는 그는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는 그가 사건 전부터 먹어왔던 항우울제라는 그 약을 이제 들이밀면서 이게 증거다라고 주장했어요. 의사가 이런 진단을 했는데 유키는 선천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고 그 인격 안에 숨겨진 자기도 모르는 부분이 막 폭발을 해서 이렇게 범행으로 이어진 거지. 이건 유키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이 된 거죠. 하지만 2009년 2심에서 피고의 다중인격이 부정되고 이 시체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이 물어져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전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내딸을 죽인 둘째 아들. 과연 부모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막내딸을 죽인 원수지만 또 다른 내 자식이거든요. 이 집엔 더 이상 예전처럼 평범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토요 미스테리 다음 편은 여기 영상을 클릭해주세요.